사실 이렇게 복제인간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영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AI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적어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걸 소재로서만 가져오고 와서 써먹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이슈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통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창작자 욕구가 있는 것 같고 이 이용주 감독님도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 이제 뭐 보통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 세팅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그 주제라든지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무슨 세계관이라든지 이걸 두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여기 이야기까지 좀 공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면서 되게 시작부터 좀 아쉬웠던 거는 박보검이 서복이라는 복제인간이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민기현 배우라는 뭐 설정이 있고 민기현 요원이라는 설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세계관이 복제 인간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이 세팅에 약간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 세계관 안에 지금 이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져야 좀 그 이후에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에도 좀 집중이 될 건데 처음에 이 세팅조차 좀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 왜냐하면 시작을 풀어가는 그냥 그 사실 SF잖아요. 그리고 또 복제 인간이 나오고 그러면 이 영화에서도 시도하려고 하고 우리도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어떠한 연구소 이게 뭐 지금 돌아가는 뭐 요원들의 그 약간 전문성 아니면 어떻게 이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뭐 굳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때 딱 보여주는 비주얼이 좀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뭐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참 그래 이걸 좀 그래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고 좀 저는 최대한 이제 영화를 이제 이해해보고자 또 이걸 이 상황에 나도 인해보고자 노력하면서도 보는데도 되게 허술해 보여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 세팅에 내가 좀 참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돼지 숨 쉬고 있는데 이거 뭐 그지 뭐 이거 돼지에 되게 신경 많이 썼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복이가 부르륵 해갖고 막 했을 할 때 돼지도 갑자기 부르고 그러길래 뭐가 그 돼지가 갑자기 뭐 살아나서 막 얘도 염력을 네. 가지고 막 먹이가 유리판. 뭐가 그쵸. 굳이 그거를 계속 클로즈업하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네. 그냥 처음부터 너무 좀 그런 부분에 허술해 보이고 약간 뭐 이제 뭐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 뭐 노아의 방주처럼 거기서 뭐 세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굳이 배에다가 만들었는데 배가 움직이진 않고 이거 어떡하려 그러나 막 그냥 이런 상황 세팅 자체가 그냥 약간 비주얼로 그냥 뭔가 설명으로 잘 설명해줘도 좋고 아니면 설명이 되게 시간이 걸리니까 완전 비주얼로 그런 세계관에 인식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하나 요소들이 좀 약간 어설프더라. 그냥 이게 뭐 예산의 한계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좀 어설프고 그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추격신 하는 거 아까 조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딱 시작하자마자 미군 뭐 이렇게 미국 애들이 도와서 약간 뭐 용병들 같은 느낌인데 약간 무사트인데 막 약간 가짜 사나이 느낌인데 뭐 어떡하려고 그러나 하는데 그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게 뭐 다시 탈출하고 뭐 실패하고 다시 또 구하고 미스터 민 막 이런 이게 약간 모든 과정이 약간 너무 허술하니까 우리가 지금 무사트를 보고 지금 가짜 사나이로 충분히 그런 전문 그 요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미스터 민 하고 are you okay 하고 막 술탄 던지고 막 하는데 이 그냥 거기서 잠깐 나왔다 총 맞고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연출들이 좀 허술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뭐 탈출하는데 벽으로 받았는데 뭐 안 따라오고 막 여기서 약간 좀 신뢰를 좀 잃었다. 먼저 거기에서 이제 이 세계관에 아무리 내가 인하려고 해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 전반적으로 굴러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대한민국의 정서를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잠깐 국정원 얘기도 했었고 여기 지금 황 대리님이 지적하신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류의 영화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정서상 그런 것을 활발하게 쓰이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방금처럼 저렇게 용병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 그리고 뭔가 암암리에 활동하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암암리잖아요. 우리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인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낮에 광화문 한복판에 총질을 그러니까.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사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적인 전쟁 그쵸? 선포 같은 이건 느낌인데. 상상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등장하고 좀 비밀리에 네. 욕심을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사막에서 입는 옷을 입고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냐고. 나 같으면 시꺼먼 옷 입고 뛰어다닐 것 같은데 잘 감추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탈취를 했잖아요. 이제 서복을 탈취를 해서 어떤 그런 폐공장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서복만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차체로 그냥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 그게 어디 저기 대전에서 어디 대전의 대로다. 거기 대로였잖아요. 대로에서 탈출을 했다. 그리고 공장까지 가면 아마 군부대에 포위됐을 그런 상황일 텐데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참 생각을 당연히 하셨지 않았을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위장을 위한 옷이에요. 그게 뭐 디자인이 아니라 그거는 그 환경에 활동하게 될 무대에 맞게 거기에서 내 전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입는 옷인데 너무 무사트 복장이잖아. 도시에서 시가전하면 디지털 군복을 입어야지. 아니면 시꺼멓게 입던가. 누가 봐도 무사트고 얘들 총 들고 있을 것 같이 생긴 애들 복장으로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총 쏘고 다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뭐 이런 그냥 사소한 세팅부터 해서 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또 이런 이게 어떠한 실험실 연구소에서 계속 자라난 존재는 설정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그 존재가 밖으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뭐 하는 이 세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한지가 기대하는 되게 재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 국정원 우리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국정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시장 한복판을 데리고 가요. 그 중요한 세이프 포인트가 있는데 시장 한복판에 그래 뭐 좀 사람들이 묻어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걸 알겠어. 그럼 조용히 가야 될 거 아니야. 시장 한복판에 복제 인간을 데리고 딱 데려가면서 미꾸라지 보여주고 막 미꾸라지 보여주고 막 패션 보여주고 막 옷 입혀주고 시장 한복판에 누구나 봐도 지금 얘가 지금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있는데 한복판에 데리고 얘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세팅으로 데려가고 아니 알겠어. 그냥 가면서 얘가 모든 세상 문물에 대해서 신기해. 내가 책으로 봤던 거와 너무 다른 세팅이네. 신기하다. 이게 필요한 순간인 걸 알겠는데 지금 지금 몰래 숨어서 도망 나온 상태에서 지금 세이프 포인트로 이동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시장 한복판을 지나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그런 상황들의 필요한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런 디테일들을 너무 좀 생략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장면에서 많이 느꼈죠. 그게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한 또 문제이기도 한데 그 서복이라는 아이가 어쨌든 책으로 세상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지식은 아마 일반인보다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지식은 갖고 있겠죠. 그런 책으로부터 통한.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서복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바보 같고 어떨 때는 맞아. 어린애 나도 그 같고 얘기를 하려고 어떨 때는 초능력자 같고 이게 약간 상황에 맞춰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일관되지 않은 서복의 모습이 좀 이런 여러 면에서 그게 만약에 사실 시장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얘가 미꾸라지 막 염료를 막 아니 어떤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반응하는 서복은 일관돼야 되는데 진짜 그 시장에서의 서복은 그냥 진짜 10살 어린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와서 그 모글리 같은 데 데려다 놓고 구경시키는 모글리. 이미지인데 좀 있어 또 보였어.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뭐 공유 배우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뭐 세상을 뭐 다 달관하고 모든 일을 다 아는 속 깊은 아이 같은 모습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여지려고 한 느낌이었어요. 공감 못 받았나?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어느 장면에서는 또 귀엽고 어느 장면에서는 순수해 보이고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그 모습이 약간 진짜 어떻게든 모든 장면에서 매력적으로 무슨 말인지 보이기 알겠어.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변형되는 연구실에서 씨앗만 먹다가 사발면 먹으면은 그 맛있겠지. 늑대 소년 송중기처럼 나도 그 생각을 아. 했어. 막 퍼먹어야 되는데 맞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귀엽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서복이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고 공감을 하는데 사실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염력을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그냥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시작을 해요. 일단 연구소에서. 나 거기 연구소 실험실 있기 너무 싫다는 애잖아. 돌아가기도 싫고 막 뒤통수 찔러 싸서 막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거기 있잖아. 그럼 싫었으면 그냥 주사바늘로 꾸부리든가 아니면은 그 뭐 바다 나오는 장면 유치하게 뭐 다 때려 부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떤 때는 막 세상 모든 진리에 대해서 다 깨우친 것 같은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막 순수한 막 어린 애들 모습으로 하다가 뭐 그러다가 막 화내면 막 다 때려 부시다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봐줘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런 서복의 혼란스러운-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이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간이나 이런 세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이런 캐릭터를 넣어놓고 얘가 여기서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설정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 일관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서복이 그 이제 이송을 할 때. 맞아요. KF94 이상.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서복이 또 이 돌아다닐 연구실에서만 살아야 되는 면역력이 없는 아이라든가 뭔가 어떤 제약이 있어서 맞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그런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이 마스크 벗고 나서부터는 일반인이랑 다를 바가 없고 얘가 연구실 안에서 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이유 외에는 굳이 그 안에서 사육처럼 그렇게 외부와 완전 소통을 차단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이제 뭔가 설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거기서 박병은이나 이제 뭐 그 배우가 엄청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저걸 맞지 않으면은 그 세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두 배. 죽는다라고 하는데 거의 3일 이상을 그냥 돌아다니고 피를 계속 쏟고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다음 단계에 그들이 막 정말 두려워하는 어떤 반응이 없이 아주 멀쩡하게 그냥 3, 4일은 그냥 걷더니 있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서복이라는 캐릭터를 얼마나 좀 입체적으로 또 혹은 깊게 생각을 하고 창조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또 갖게 만드는 거죠. 이제 관객으로서. 그리고 약간 사실 그 트럭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주사기를 좀 몇 개 챙겨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공유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챙겨갈 줄 알았는데 너무 두 손 두 발 가볍게 출발을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편을 들어준다고 칩시다. 감독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 뭐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세계관이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죽음과 또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쳐서 그래 그거는 그냥 어떠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넘어갔다고 쳐도 그 주제 의식을 다루는 고민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요. 영화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만 해도 사실 관객들은 그런 것들을 즐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스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만 줄창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과 고민의 깊이가 이거 진짜 약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공감을 얻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영화가 재밌었다, 의미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약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주인공의 설정으로만 본다면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사는 이제 서복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민기헌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한번 이겨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얘기 그냥 같은 문장을 막 영화 내내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서복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데 뭐 야간 맞으면 한개도 뭐 차에 교통사고 나면 죽습니다. 아니 뭐 하루에 야간 맞으면 죽습니다. 하고. 주사 안 맞으면 당장 내일 죽는 애인데 뭐 총 맞으면 죽겠지. 죽겠지요. 뭐 그런 존재고 이 뭐 민기현이라는 그 캐릭터는 당장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너무 건강해. 그냥 잠깐 기절했다고 일어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막상 이 상황 영원히 산다는 존재가 인간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냐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영화 상황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미국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조우진 배우한테 이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인간한테 주어지면
너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이 중요한 얘기를 그냥 잠깐 얼굴도 안 나오는 미국 요원이 그냥 한국에서 얘기하고 사라져요. 이 공포에 대한 시작과 고민의 끝은 그 사람이야. 근데 안 나와 그 이후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절제절명의 명제인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것도 두려운 거고 어떻게 뭐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두려운 거다. 어떡하지? 에 대한 주인공의 결론은 뭐냐면 너무 두려워요 하면서 박보검이 우는 걸로 그냥 점철돼요. 결론이 안 나. 물론 거대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그것이 두렵다라는 걸로 그냥 끝나서 야 이걸 어떻게 공감해줘야 돼?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것도 두려운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두려운 거죠. 이거를 공감해주면 되겠구나 싶은데 이거는 참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그 와중에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두 주인공이 돌아갈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서복이 이제 힘을 다 쓰고 이제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그때 좀 근데 좀 절망감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죽음이 그냥 궁금하고 죽지 않는 서복과 코앞에 있는 죽음이 두려운 그 두 존재가 뭔가 이렇게 잘 싸워 나갈 것 같다가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죽으니까 좀 절망감이 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게 뭐 영화상 마무리도 사실 서복을 이제 민기현이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민기현도 사실상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이 그냥 마지막에 프레임 아웃하면서 그냥 영화가 끝나는 건데 그래서 뭐 결말이 잘 약간 이게 뭐 서복의 결말과 이제 민기현의 결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는 알겠으나 이게 좀 쉽지 않죠. 네.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되고 끝난 느낌이지 뭔가 이게 뭔가 내 고민과 감독의 고민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또 우리가 만나게 된 이한천의 질문 타임. 네, 긴 서복의 이야기를 달려왔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질타는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감독님들께서 하나의 명작을 탄생시켰으면은 네, 그 다음 작품이 네, 약간 그 전작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확 못 미치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는 이유가 있는지 이유. 네 네, 그런 네.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네. 이 전작은 그렇게 잘 찍으셨는데 왜 이 다음 작품은 이렇게 이제 모두에게 네.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영화를 찍는 건지 음. 이 수준 차이가 네네. 작품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날 수가 네.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하다. 제가 사실 그 건축학개론 보면서 진짜 최고 영화였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네, 막 가슴이 너무너무 콩닥콩닥거리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래서 더 기대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서부. 네. 그러니까요. 그 건축학개론의 납두기가 딱 환천 작가님의 그런 약간 캐릭터성이랑 비슷한 친구,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 그쵸. 근데 여기 안 나와서 지금 화가 나셨고 일단 네 우스갯소리고 한번 황대리님이나 아, 황대리님이나 너무 진부한 진짜. 방금 서복 같았어요. 우스갯소리고. 네, 황대리님이나 한번 최 배우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렇다보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의? 먼저 하시죠. 네. 예시도 몇 가지 들어주세요. 네, 뭐 부담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그 서포모 증후군이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첫 번째 거 잘 되고 나서 두 번째 이 집이 보통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음반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 하여튼 1집 잘 되는 가수가 2집이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뭐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증상도 있고 또 원히트 원더라는 말도 뭐 비슷한 개념 뭐 약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뭔가 하나 대박이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런 이제 그런 게 없는 그런 거를 부르는 뭐 용어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다 이제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뭐 영화를 이제 만드시는 감독님들한테도 그런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무릎팍 노사 나와서 상담도 하셨던 우리 곽경택 감독님. 친구 찍고 내 친구를 넘는 영화를 내가 못 찍겠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뭐 잠깐 농담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제 파수꾼을 찍은 우리 감독님
데뷔작인데 그렇게 뭐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은 영화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냥의 시간이라고 영화를 나오기까지 꽤 오래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만들고 나서의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뭔가 그냥 근데 영화뿐만 아니라 네, 배우라고 모든- 그럼 한번 가정을 해서 최 배우님이 완전 진짜 하나의 주인공을 딱 했는데 전국적인 영화의 여주인공이 딱 됐어. 그러니까 제가 하려던 말이 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의 네.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냥 뭐 배우도 이제 당연하게 같은 그런 일들이 많고 하나의 주인공으로 뭔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차기작을 모두가 기대를 하고 배우 본인도 또 이제 뭐 다른 직업 예술 직업군 사람들도 다 이제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또 사실 배우로 치면은 어떤 작품에 캐스팅이 되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되고 또 그때 내 컨디션과 작품에서 프로덕션의 컨디션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하나 이제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시도를 해봤지만 그 시도가 먹히지 않고 했을 때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좋은 작품들 보면 그런 게 다 너무 잘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현실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석을 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석까지. 네. 일단은 이제 전제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뭐 그 사람과 뭐 노력과 상관없이 영화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분은 잘 될 거라고 해서 만들었는데도 망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어떤 시대 환경이나 또 뭐 어떨 때는 뭐 그 영화보다 더 재밌는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외적인 걸 배제하고 저는 이제 뭐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영화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자본 논리에 의해서 조금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독님한테 보통 큰 대형 투자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이제 향후에 대한 제작을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세 편을 우리 회사하고만 한다. 뭐 제작사 혹은 투자사가 그럼 그 감독님은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 향후 세 편을 쓰고 연출하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계약이 되시면 어쨌든 부담되겠네. 이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빨리 해서 만들어내 버려 줘야 되는 숙제 같은 그쵸.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쪽 입장에서도 이분을 계약했으니 빨리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니 뭐라도 그러니까 하는 그쵸. 만들어서 써주는 대로 빨리 이제 만들어 무조건 그렇다고 너무 안 되는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원래는 진짜 하나를 공들여 써서 정말 모두가 다 여러 번의 시간을 거치고 통과를 해서 하나를 만들었다 하면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더 생략이 되니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어지는 과정이 짧아지고 좀 쉬워지다 보면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생기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물론 있어요. 이용주 감독님이나 또 저희 그때 승리호 만들었던 그런 감독님도 그 전작이랑 뒤 번째작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른. 그때는 늑대 소년과 승리호. 또 여기는 이제 홍길동과 승리호지. 홍길동과 승리호. 사실 늑대 소년과 홍길동도 마찬가지죠. 또 늑대 소년과 홍길동이 달랐고 홍길동과 승리호 달랐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건축가 개론과 서복은 진짜 또 다른 장르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 감독님이 사실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영화가 전작이 아니라 이런 후작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작품을 써서 그게 데뷔를 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그게. 근데 잘 되고 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선택지가 이제 본인한테 있으니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겠다가 돼서 두 번째 작품에서 어떤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치. 그런 어떤 뭐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또 천재 감독님들은 첫 번째 것도 잘 되고 두 번째 것도 잘 되고 내가 뭘 해도 시도를 성공하면 더 쭉쭉 승승장구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넘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에 하셨던 그런 순수함과 좀 어떤 편안함이 없어지고 이제 하기 위한 그쵸. 뭔가 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처음과는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이 되다 보니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어떤 영화가 하나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영화의 후광으로 적어도 2편 정도는 이제 보장을 받고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 편이 너무 잘 된 분은 그 다음 편이나 그 다음 편 안에 또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2편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나면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런 연출에 대한 능력이 없구나, 시나리오에 대한 능력이 없구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상업적인 판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편의 성공이 그 뒤에 2편 정도까지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장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분은 이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다시 또 성공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회 안에서 만들다 보니 때로는 이제 그런 성공하고 난 분들한테는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하나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분이 어떤 걸 잘하느냐 뭘 떠나서도 그냥 좋은 제안들, 좋은 기회들이 막 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뭐 무분별하다기보다는 뭐 현실적인 뭐 예를 들어 뭐 계약금이라던가 대우라던가 혹은 뭐 배우라던가 이 분이 자기가 원래 잘하는 거를 만들려는 거랑 조금 다르게 선택하게 되면 좀 이런 잘 좋지 않은 작품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안에서 감독님들이 그다음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닐까,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게 이용주 감독님이 전에 건축학개론은 뭐 결과가 좋았는데 왜 이 서복은 이랬을까, 어떤 부담감에서 이렇게 됐나라는 거를 좀 이 영화에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학개론처럼 좀 약간 밝은 영화, 좀 밝은 캐릭터가 이 감독님 원래 캐릭터인데 2009년인가 개인사 쪽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거랑 이제 또 건축학개론이 잘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영화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합쳐져서 시간도 길어졌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시나리오에 쓴 시간만 한 6년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걸 반드시 삶의 그 순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뭐 그 되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근데 이미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또 이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쓰기로 했는데 이 캐릭터는 반드시 박보검이 해야 되겠다라고 또 미리 또 판단도 쓰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판도 커지면서 좀 사이즈도 커져버린 영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그러니까 뭐랄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술이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이 예술과 이제 상업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의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상업적이지 않으면서 예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쵸. 그 자본에서 독립해서 영화를 만들고 뭔가 문화생활을 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근데 자본에 의지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정도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거기 선택을 해내가고 또 그런 주어진 조건과 환경 안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영화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자 그걸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또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뭐 감독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그 영화 한 편 한 편에 약간 평가가 어쩔 수 없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배우들도 사실 한번 크게 그 잘된 작품이 있으면 그 다음 작품 때 기대를 하고 보는데 이 배우면은 재밌겠다 이러고 보는데 재미없었을 때 굉장히 이제 평가가 날카롭게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이 잘 되고 흥행도 잘 되고 뭔가 작품성도 좋고 하려면은 진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맞닥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거고 네네. 운도 좋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 그 다음 작품과 또 다른 모습들로 크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았으면. 감독님 네. 화이팅. 네, 네. 답이 좀 되셨을까요? 공유 배우님 화이팅. 네, 저도 사실 그 뭐 전에 듣기로는 뭐 결정권이 네, 조금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작품이 너무 성공해버리니까 이 첫 번째 작품 할 때 이제 뭐 제작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작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작품에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표현해낼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했는데 이제 뭐 또 PD님 말이나 저기 대리님 말이나 배우님 말 들어보니까 또 충분히 그럴 수도 네.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연속으로 이제 히트를 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그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질문에는 충분한 답이 네. 되었습니다. 갑자기 텐션이 너무 내려갔어. 아니 또 들어보니까 네. 참 진짜 내가 진짜 뭐라고 음. 이 영화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재미없다 하고 막 그래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반성, 좀 들었습니다.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그냥 뭐 근데 어떤 이런 이제 뭐 이런 평도 있지만 나중에 또 영화가 또 재밌고 잘 된 영화에 있어서는 또 다 같이 기뻐해주고 재밌어해주고 또 뭐 그쵸. 이렇게 흥분해주고 사실 이런 게 또 이런 업계에서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니까 그쵸. 또 잘 볼 때는 또 재밌는 것들은 진짜 칭찬 많이 해줘서 그런 좋은 영화들이 또 계속 잘 만들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것도 결국 관객들의 선택이고 힘이거든요 이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맞추면서 황 대리님 마무리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보시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영화팔 또 기대되는 영화가 간만에 개봉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쉬운지를 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다루게 될 영화는 참 전부 다 신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 배우님. 네, 저도 저 오늘 나름 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말을 잘 못하셨어요. 네, 뭔가 네. 전보다 말을 오늘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제 의견 표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인생 네. 화이팅! 한층 영화를 보는 시선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누가요? 오늘 모두가 오늘 이후로 모두가 네, 쓰담 조금 더 성숙 성숙. 성숭 그런 성숭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더 네. 성숙해지는. 그 저는 이제 서복을 보면서 또 한번 또 느낀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복이나 전에 승리호나 이런 큰 제작비의 시도가 된 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일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정말 이런 작품들이 막 기대작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게 터졌을 때 와 한국 영화 시장 더 커지겠다라는 어떤 정점에 있었던 시기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이런 큰 작품들이 더 크게 터지고 뭔가 이렇게 한국 영화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거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거든요. 근데 비단 그런 극장 문화나 이런 세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OTT나 이제 사람들이 보시는 관점, 방법, 또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요 1, 2년 사이에 많이 느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각이나 마음들도 많이 달라지셨을 거고 저희가 사는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셨을 거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의 길이 앞으로의 가는 방법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많이 이제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가야겠구나. 바뀔 필요가 있겠구나를 저는 이제 많이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복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몇 년 전에만 개봉됐어도 진짜 와 굉장히 맞아요. 많은 칭찬을 받고 그렇게 큰 흥행을 했을 법한 기획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시대에서 요걸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게 많구나. 아직 외형은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영화 상업 영화 또 이런 큰 블록버스터들의 이 내실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마 감독님들이나 또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이 뭐 저보다 더 앞서서 많아지셨을 거고 그렇게 또 시대에 맞춰서 또 한국 영화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영화로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영화가 빨리 만들어져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